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일요일을 책임져 주실 직진 본능 직설하고의 두 분,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전 투표 하셨죠? 그럼요. 저는 못했습니다. 본투표 날 하려고. 아, 그래요? 네. 왜요? 집에서 좀 멀어가지고요. 본투표 날은 저희 단지 안에서 하는데. 하긴 네. 요새는 사전 투표가 꼭 마치 의무처럼 아니죠. 네. 본 투표가 의무고. 끝까지 좀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후보인지 살펴보고 9일 날 아침에 좀 투표하기로 했어요. 장 교수가 아직 결심을 못했다고요? 부동표입니다. 에이, 거짓말. 아, 진짜입니다. 의미심장한데요. 그런데 아무튼 네. 어마어마한 사전 투표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최종 투표율은 한 80% 될까요? 저는 육박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네. 전체 투표할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지난 총선 때가 거의 40% 정도였나요? 전체 투표자의 40% 가까이가 전체 투표자의 예. 그러니까 점점 전체 투표자 있어요. 중에서 사전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사전 투표 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너무 편해요. 편해요. 너무 편해요. 예. 본 투표보다도 오히려 줄을 더 적게 쓰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높아진 사전 투표율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각 당에서 투표합시다라는 동료 활동, 운동을 상당히 캠페인을 세게 했어요, 이번에. 사전 투표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예. 사활을 걸 정도로 열심히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지자들의 절박감이 표현됐다. 우리가 지지한 후보 당선시켜야 된다. 이런 절박감의 표현이고요. 세 번째는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 역대급 비호감 선거 탓 때문인 것 같아요. 나 저 후보 당선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우리 후보 당선시키러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역설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비슷한데 뭐 편리한 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사전 투표에 대한 친숙함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연인들 사이에서도 젊은 연인들도 와서 투표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오후에 시간 보내더라도 사전 투표하고 우리 주말에 시간 보내자. 이런 세대들이 참 많았고 또 이재명 후보는 또 단일화가 날벼락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이 결집된 호남의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50%가 넘을 정도예요.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전체 투표자에서 절반 이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절반을 훌쩍 뛰어넘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위기감 결집이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환경. 9일날 워낙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또 미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했지만 저 때문에 좀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요? 제가 금요일 날마다 이제 대구 카톨릭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저희 듣는 학생들한테 민주주의 시민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투표다. 그렇죠. 그래서 꼭 오늘하고 내일 사전 투표 하시라. 그리고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라. 그러면은 내가 학점을 줄 때 그 인증샷 찍은 사람, 투표한 사람들은 어드밴티지를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항상 강의를 할 때 꼭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당연하죠. 투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돼서 물론이죠. 우리의 삶을 상당히 편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 수강생이 몇 명이에요? 지금 160명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다고요? 네. 소문도 많이 아니 대구의 사전 투표율이 낮던데요. 자, 이제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 특히 지역적으로 전남, 광주, 전북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일단 저는 사전 투표 전체 투표율과 별개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건 그래도 이재명 후보 쪽에서 더 기대감을 가진다고 봅니다. 왜요? 그런 이유는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사전투표할지 본투표할지 물어봤었거든요. 그 조사 결과들을 망라해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그래도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이번 사전투표율이 지난 2020년 역대급 가장 높았던 2020년 총선에서의 26.69%보다도 더 높은 것이거든요. 그냥 높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한참 높은 거예요. 10%포인트 이상 높으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호남이 높지 않습니까? 호남이 높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저는 위기감에 따른 결집인데 모르죠.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만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이제 본 투표가 남았으니까요. 네. 하지만 아무튼 사전 투표자 만 놓고 가운데서는 보면, 네. 이재명 후보 찍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본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 똑같이 봅니다. 호남의 투표율이 높았다라는 것 그리고 역대 사전 투표를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쪽 후보가 유리했다라는 것을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총 투표를 할 수 있는 총합은 그렇게 뭐 100%까지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합으로 따져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뭐 사전 투표, 본 투표 합쳐서 보면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예상보다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는 거는 투표 안 하려고 하던 사람도 참가했다. 요건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그럼요. 이번에는 역대 비호감 이야기 나오지만 저는 예. 오히려 그 비호감이 투표율을 더 높인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후보, 그래도 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고 예.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번 대통령이 대한민국 100년을 좌우한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지만 여론조사는 곳곳에서 엄청나게 행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배 소장님 좀 내용 좀 풀어주세요. 네? 큰일 납니다. 아니, 말하면 안 되죠. 과태료가 3천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두 분은 그런 자료도 보시잖아요, 사실. 듣는 거죠. 보지는 못하고 저는 그러니까. 네. 듣는 거죠. 그런 자료들을 종합해 보건대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월 3일 날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대선을 살펴보면 그때 이겼던 분이 대선 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드립니다. 배 소장. 저도 여론조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여론조사가 담고 있지 않는 것은 투표에 대한 의향이거든요. 예.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적극 투표층만 가지고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람직 투표 의향에 따라서 답할 때는 그러면 면접원이나 ARS 조사, 자동답 조사에서 투표 의향을 물어보는데 나 안 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모범적으로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예.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도 그렇지만 저는 본선거도 여전히 투표 후보들 간의 경합을 벌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절박하냐. 예. 절박한 쪽이 이기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더 강하냐 아니면 절박한 위기감에 따라서 더 능력이 있고 위기에 대응 가능한 지도자에 대한 선택 의향이 더 높으냐. 이 대결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전투표 얘기 나온 김에 이건 뭐 선관위도 사과할 정도로 이 확진자들 투표 그게 근데 법을 보니까 이게 참 법이 한쪽에서는 유권자는 기표소에 자기가 넣어야 한다. 네. 이런 법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한 기표소에는 기표함을 하나만 둘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표함을 2개 못 넣으니까 어디 다른 곳에 담아가지고 옮겨다가 이런 양상이 벌어져. 이거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이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안타까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대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굳이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장 교수님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갔던 투표소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저는 한 5시 시간대를 맞춰서 가봤거든요. 확진자 관리를 어떻게 약간 어수선하더라고요. 약간 어수선한 모습이 나타나서 참 이걸 미리 좀 예행 연습도 그러게 하고 말입니다. 이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작은 오해라도 생기면은 이게 괜히 불씨가 되죠. 불씨가 되거든요. 예. 이거는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분명히 선거 후에는 진상조사, 감사, 문책이 일어나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선거라는 상당히 민감한 업무를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한 집단은 항상 신뢰를 담보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평상시에 저 사람들은 심판자로서 상당히 권위를 갖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거 관리를 할 거야. 예.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 우리가 헌법에도 제7장 114조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여러 가지 국민적인 기대를 이런 식으로 저버렸다는 것 자체가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 참.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따져도 간이 기표함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 겉에서는 보이지 않게. 그럼요. 그렇게 만들어서 가능합니다. 양쪽 참가인들과 함께 그걸 들고 가가지고 그럼요. 진짜 기표함에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왜 이런 실제 간단한 이제 걸. 그 사전투표소 가보면은 양쪽 정당의 또 그 모든 정당의 후보자들은 참관인을 파견하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모든 정당 참관인. 네네, 나와 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입구나 이런 구분도 미리 좀 저는 예행 연습을 해봤더라면 아유, 참. 이게요. 네, 안타까운 거죠. 이러한 일들은요. 매뉴얼을 철저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요. 매뉴얼대로 안 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매뉴얼 자체가 없었느냐 예. 이 부분도 분명히 진상조사가 돼야 되는데 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대한 답변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떤 이제 확진자 분이 투표용지를 받았어요. 꺼내봤더니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그러한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그런 거예요.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3명이나.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실무자의 착오입니다. 이게 어떻게 실무자의 착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투표를 한 것에 대해서 바구니에다가 했다든지 아니면 택배 상자에다 했다든지 이런 식의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옮겼단 말이에요. 예, 예. 왜 그랬냐? 실무자가 좀 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맞아요. 이게 맞냐고요, 이게. 이거는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죠. 없었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은 또 보수 진영 쪽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그런 여지는 없었어야죠. 네. 이거 참 아슬아슬한 표차로 결론이 나면 나중에 이게 법적 다툼으로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건 뭐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 뭐 여야 모두 예. 같은 목소리로 지금 질타를 9일 하고 날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그렇죠. 되죠. 9일 날은. 네. 이게 선관위가요, 권위가 떨어지면 일을 못합니다. 맞아요. 권위가 떨어지면 신뢰할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일을 못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지난 한 주 가장 큰 뉴스는 단일화 아니었겠습니까?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혁과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정권 교체의 민의에 부응해서 함께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 통합정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이 선언이 정치 교체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촘촘하게 짜여진 기득권 구조를 깰 거라 믿습니다. 정치 교체가 디딤돌이 되어 통합 정부를 구성하고 부동산 문제와 경제 어려움을 해결할 것입니다. 다시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김동연 후보 단일화가 먼저였고요. 그다음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죠. 정치적 파장은 뭐 물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훨씬 큽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이 단일화로 이제 선거 끝났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재명 쪽으로 표가 몰립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로 단일화로 끝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단일화가 모든 선거의 결정자라면 또는 유일한 결정자라면 2012년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문재인 후보에 힘을 실어줬을 때 이겼어야죠. 근데 졌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예. 저는 단일화의 효과가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전 첫 번째로는 정말 늦게 돼도 너무 늦게 된 단일화죠. 늦었다. 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지지율상의 수익은 별로 없다. 지지율상으로 받아낼 건 윤석열 후보가 별로 없는 단일화라고 보고요. 두 번째 대신에 상징적 효과는 있죠. 단일화의 효과를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만큼 정권 교체 여론이 부각되고 또 안철수 변수가 이제 정리되는 그런 단일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보면 2002년의 단일화, 2012년의 사실상의 단일화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나 정몽준 후보의 지지층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마음을 결정하지만 스윙 보트의 영향이거든요. 중도층. 그렇죠. 30대 40대
50대 여성이란 말씀드렸거든요. 예. 과연 이들이 단일화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봅니까? 이들은 단일화가 결정자가 아니라 어떤 후보가 더 대한민국을 5년 잘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데 단일화가 주는 영향은 이제 이들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일화까지 끝났어? 그럼 우리도 우리 마음 결정할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30대, 40대, 50대 여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죠. 글쎄 그건 맞는 얘기인데 네네네.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만이 유일한 결정자는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대신에 단일화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도 결심해야 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결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 거라고 보시느냐. 그건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 단일화 때문에 오히려 기분상에서 이재명 쪽으로 기분상에서 내지는 위기감 때문에 더 결집하느냐. 아니면 정말 그래 뭐 단일화까지 했으니 저기에 힘을 실어주자 쪽이 더 많아지느냐. 나눠지긴 나눠질 것 같은데 참 이건 저도 애매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뜻이로군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되다 보니까. 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 승리로 가는 지름길을 찾는 내비게이션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선거는 진영이 분열되면은 이길 수가 없는데 정권 교체가 높은 상황에서 한 진영이 단일화로 뭉쳤다라는 것은 당연히 구도상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017년도랑 비교를 해봐도 당시 2번, 3번, 4번 대선 후보들이 이제 한 팀이 된 거예요. 2번 홍준표 후보. 그다음에 3번 안철수 후보, 4번 유승민 후보. 그러네요. 그 세 명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위한 한 팀이 됐잖아요. 그럼 이것은 당연히 윤석열 후보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구도가 되어버렸다. 물론 역풍도 있겠지만 순풍이 훨씬 더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제 저희 각설하고 토론 시간에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은 뭐 좀 조목조목 그 분야별로 분석을 해보더라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중도층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성층이 좀 있었고 특히 젊은 여성층 그리고 호남에도 좀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보는데 호남 쪽의 지지층들은 안철수의 단일화 때문에 윤석열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쪽으로 올 거다. 여성층도 이재명 쪽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안철수의 단일화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중도층이 어디로 움직일지는 자기도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가능성에는 공감하는 주장도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군다나 데이터 전문가고 그걸 주장에 의해서만 우리가 공감도를 표시하기에는 너무 섣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그래도 데이터가 이렇게 움직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한 부분인데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 그건 최민희 전 의원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 쪽을 또 지지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글쎄 저는 이제 이걸 봅니다. 뭐냐면은 마지막까지 여성들이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단일화일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계속해서 핵심적인 걸 말씀드린 것은 이준석 변수가 할 수밖에 없다. 결국 2대남 3대남을 견인해왔던 이준석 변수가 컸다면 그것에 대한 반발하는 여성 심리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준석 대표 싫어서 이재명 쪽으로 간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럼요. 선거라는 건 왜냐하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 되면 안 돼. 또는 저 사람과 연관된 사람의 비호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 교수도 좀 아까 제가 얘기한 뭐 호남 여성층 이런 뭐 분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그거는 너무 본인의 희망이 섞여져 있는 분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전인수격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를 선택을 해서 지지율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정권 교체를 원하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권 교체 여론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나눠 가지고 있었다. 그 지지층들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뭐 호남 여성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무의미해 보여. 큰 구도로 봐야지 세부적으로 그러면은 그러한 여론조사 수치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선을 꼭 단일화를 윤석열 후보 쪽에만 유리하게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2002년을 보자고 2002년의 경우에는
정몽준 후보가 철회를 했는데 왜 그대로 노무현 후보의 낙승으로 연결됐냐. 물론 뭐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었지만 개표 결과를 보면 그랬던 이유는 중도층이 이탈하지 않은 이유는 중도층은 노무현 정몽준 후보를 떠나서 일단 노무현 후보 쪽으로 와 있는 겁니다. 반이해창 전선에 동참하는 것이었는데 2017년을 보자고요. 2017년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단일화를 했는데 2012년. 2012년이군요. 네, 2012년에. 예. 2012년에 그러면 왜 스윙 보트들은 박근혜 후보 쪽으로 갔을까? 그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이. 근데 한 가지 저는 이 부분은 명쾌하게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이 결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죠. 경기지사를 여기만 이재명 후보인데 경기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부분이 사실 아주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분석을 통해서 추정 분석을 해본 결과는 경기도도 상당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막판 판세가 좀 치열했다. 팽팽했었다. 그리고 경기도가 상당히 부동산 이슈가 또 안양, 광명, 시흥, 하남 이런 인근 도시들의 고향 여기 이제 또 수원까지 부동산 이슈가 상당히 강하게 작동했거든요. 이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002년도랑은 좀 다르게 보는 게 그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좀 단일화에서 정몽준 의원이 배반을 한 거 아니냐. 그랬죠. 그래서 좀 억울하다. 그다음에 약자 이미지가 좀 있었고 이해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좀 나쁜 사람 프레임에 갇혔어요. 근데 이번은 뭐가 다르냐면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보다 좀 더 나쁜 사람 프레임에 갇혀져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와 철학을 잇는 그런 후보가 이재명과 맞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좀 헷갈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이 결집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도덕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2002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또 볼 수만은 없는 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일까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일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평가는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평가는 성남에 있을 때도 이게 이제 대선 길목에 나오니까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뭐 대장동 리스크도 주장은 엇갈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사전투표가 결집만 사전투표에서만 결집할까 아니면 본선거에서도 결집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결국 모르겠다는 말씀드리네요. 아는데요. 모르겠다고 얘기해야지 지금. 그리고 그만큼 아직 박빙이라는 뜻이고요. 네. 자, 직진 본능 직설하고 듣고 계시고요. 1시 3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잠깐 점검하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김민희 씨. 네, 주말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평소 주말보다 나들이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도로 지나기는 수월한 곳들이 대부분인데요. 다만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두 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서울 방면 서울요금소를 앞두고 사고가 나면서 1, 2,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죽전 휴게소를 지나면서부터 정체 매우 심해졌습니다.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잠원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신갈분기 점을 조금 지난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작업 여파받아 역시 부근으로 정체 심해졌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오창 부근 사고는 처리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 3km 구간에서 정체 남아있습니다. 그 밖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산불로 인한 교통통제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동해고속도로와 42번 국도 그리고 7번 국도와 해안도로는 모두 통행을 재개했는데요. 열차 역시 오후 1시를 기해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강릉역으로 운행 구간을 변경한 동해역 KTX 열차는 오늘 막차까지 출발과 도착역을 강릉역으로 유지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지난주에 또 이제 TV 토론이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늘 있었던 대장동 공방이 또 치열하게 오갔습니다만 새롭게 부각한 게 페미니즘 성인지 예산. 요 논란 부분이 떠올랐어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이걸 치고 나간 것 같은데, 자, 이런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 전략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직설 본능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남아있는 유권자층은 여성이고 예. 30대, 40대, 50대다. 남녀를 갈라치게 할 건 아니죠. 저나 뭐 장선재 교수님은 다 기성세대지만 20대, 30대 우리 남자 여자가 후배들이 다 단합하고 통합되기를 원하지 그들이 뭐 분열되고 균열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인지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가 이해하고 있거나 답변을 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고 견인하고 있는 이 20대 남자, 30대 남자, 남녀 간의 차이에 따른 지지층들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남아있는 본선거일 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지역적으로 우리가 결집했느냐 안 했느냐 경기도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더 중요한 게 여성표라고 봅니다. 예. 여성들은 사전 투표하는 인구도 많지만 본선거일 날 투표하는 인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주변에 둘러보면 과연 그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남녀 간의 통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통합을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런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표검증 기간에 발표는 못하지만 대체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판이 끝났다, 굳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대선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안 굳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번 선거는 3월 9일 날도 표심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봅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런 여성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이 일부러 이쪽을 공략한 것이고 그럼요. 그건 잘한 것이라고 본다. 전략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 페미니즘과 성인지 관련한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좀 20, 30대 남성층들을 겨냥한 좀 편향된 시각과 말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지만 표를 얻기 위한 현실적인 생각과 방법을 말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 표를 잡겠다? 그렇죠. 어쨌든 거기도 전략이다 그러면? 그것도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20, 30대 여성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또 완전히 쏠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그래요? 판단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요. 근데 그것이 좋은 판단인지 저는 솔직히 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선거 전략으로 판단을 했으면 당연히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투표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말을 바꾸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수준 낮은 토론회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에 남는 것은 이거 보세요. 묻는 말에 답하셔야죠. 지금 반장 선거합니까? 지금 몇 번째 울고 먹습니까? 이거밖에 안 나와요. 대장동. 그렇죠. 공방. 대장동 공방. 이거 정말 상당히 저는 충격적인 TV 토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참 준비가 좀 덜 돼 있구나.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의 도덕적인 법률적인 측면을 마무리 발언에서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좀 부족해 보였는데라고 생각했다가 이재명 후보는 좀 역시 좀 문제가 더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이제 딱 머릿속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윤석열 후보 측의 하나의 선거 전략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선거 전략이라면 저는 다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오늘도 있고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여전히 선거운동할 수 있고 이번 대선은 선거 전날 바뀔 수도 있습니다. 판세가. 아까도 얘기하셨죠. 판세라는 게 뭐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끝난 게 아닌데 대체적으로 마치 사전투표 끝나고 난 이후에 선거 판세가 굳어진 듯한 그래서 단일화가 완전히 이번 선거의 이 결정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TV 토론 얘기 나온 게 이건 이제 각종 조사나 빅데이터 분석으로 나온 거니까 TV 토론을 누가 잘했냐 이런 데이터로서는 이재명 쪽이 잘했다가 더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근데 표로 연결되느냐, 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 아니 그건 거예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 직설 본능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꾸 직진 본능, 직전 본능, 직진 본능, 직설하고. 직전 본능, 직설 본능이 직설하고. 아니고 직진 네네. 본능, 어느 직설. 프로그램 출연하는 거예요 지금? 정관용 프로그램이죠. 제가 뭐 모를 리가 있습니까? 예, 예. KBS. 네. 아니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유권자 모두가 움직이진 않겠죠. 물론. 근데 TV 토론에서 그러니까 2, 3%라도. 제가 그 말씀입니다. 예. 움직인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있는 30대, 40대, 50대 여성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적게 잡아도 30대, 40대, 50대 여성만 놓고 봐도 이게 뭐 30%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들이 움직인다. 그중에서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10%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3%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작지만 깊숙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TV 토론 무시 못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TV 토론 다음 날 투표를 했으면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윤석열 후보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인다. 아니면 이재명 후보 생각해 보니까 도덕적으로 진짜 문제 많아서 저분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그 감정이 남아 있잖아요. 다음 날 투표를 하면. 근데 지금 며칠 있다가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잊어버리고 TV에서 보면은 또 양측에서 공방하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간다. TV 토론은 되돌이표 아니냐.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우리 직진 본능 직설하고 아니 사람들이 들어보니 좋은데 분석이 예리한데 이래서 오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회수가 자꾸 늘어나요. 청취자분들이 그건 뭐냐? 거의 40만 가까이 된 것도 지난 감동은 오래 간다. 저는 TV 토론에서 꽂혔던 그 부분 끝까지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대한 대응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감동과 그 평가는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정권 교체 여론과 정권 재창출 여론이 비등비등하면은 TV 토론에서 우열이 갈려질 수도 있겠지만 정권 교체론이 너무 높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구도상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에서 약간 부족한 모습 보여도 다른 부분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권 교체를 다르게 해석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후보도 현 정부의 인물이에요. 정권 교체가 아닌 거죠. 야당 후보잖아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일찌감치 이재명으로 바뀌어도 정권 교체다라는 또 전략을 썼잖아요. 그렇죠. 정권 교체든 그러니까 정권은 어차피 바뀌는 겁니다. 누가 되더라도. 여야가 바뀌는 걸 정권 교체라고 정치학에서는 얘기합니다. 하긴 뭐 그게 상식인데. 남은 며칠 동안에 남은 변수가 또 있나요?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정말 한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렇다면은 후보들이 이제 기계가 됐어요. 각 어느 장소에 가면은 그냥 할 말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고 바로바로 떠요. 그래서 이게 1시간 단위 별로 이제 유세를 하고 지역을 훑기 때문에 별다른 실언과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나오더라도 이제 묻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는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방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이제 변수는 없어졌다라고 남은 변수는 없다. 네.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가 전체 유권자로 보면 모든 유권자가 다 투표하지는 뭐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최종 투표율 아까 그러니까요. 80% 육박이라고 전망하셨어요. 80%로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 절반 이상의 투표자가 남아 있는 것이고 전체 유권자로 보면은 60%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저는 여전히 내관은 남아 있다. 왜? 내관은 마지막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것이 말끔히 해소됐다.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이 치열하고 물고 물리는 선거에서 남아 있는데 왜 남아 있느냐? 아직까지도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정말 태풍의 눈 같은 여성 유권자층이 남아 있거든요. 이들이 그 내관이 터졌을 때 그럼 그 내관을 건드리는 어떤 변수는 며칠 사이에도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가면은 어떤 판세든 간에 저는 누가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변화가 없겠지만 후보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는 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하나도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럼요. 근데 뭐 또 교만하고 또 오만한 모습 보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방송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다음 주 방송은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양쪽 캠프나 후보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정말 제대로 나라를 예. 좀 갑자기 훈훈해지고 나라를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준비하시느라고 힘들게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양쪽 캠프 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궁금한 거 우리 국민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번에 이제 본투표 날 확진된 분들 또 자가격리 중인 분들 6시 이후부터 7시 반까지인가 투표하잖아요. 네. 그러면 출구조사를 그때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요. 출구조사 예상 공개 시점이 6시예요? 7시 반이에요? 7시 반입니다. 7시 반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오. 그리고 출구조사는 보통 출구조사는 못해도 네, 6시에 이제 발표를 하더라도 한 4시까지만 하죠, 보통. 하고 2시간 전에 끝내가지고요. 아니요, 이번에는 분석해야 더 되니까. 할 수 있다고 봐야죠. 더 왜냐하면 할 수 있죠, 이번에. 처리해서 7시 반까지 넘겨줘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대략 6시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출구조사를. 네네. 근데 이제 그 확진자들 대상의 출구조사까지 하지는 못하고. 못하죠. 그거는 네. 과거에도 그랬고. 그건 추정을 합니다. 맨 네. 뒤 시간은 못했고. 사전투표도 안 하잖아요, 출구조사. 사전투표도 추정 분석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투표에서만 예. 하니까. 그리고 그런 출구조사 외에 그 방송 3사 같은 경우에 뭐 샘플 한 10,000명가량의 대규모 조사를 또 한다면서요? 네, 그 조사를 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다 같이 이제 분석에 참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출구조사는 아니니까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 대선까지는 6시 땡 하면 그 예측치가 나왔는데 나왔죠. 네. 이번에는 7시 반 반입니다. 돼야 나온다. 네. 1시간 반을 더 기다려야 더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7시 반에는 KBS 개표 방송이죠. 네. 자,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교수 두 분 수고하셨고요. 방송 끝나고 저희끼리만 또 잠깐 얘기를 하자고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분들 더 궁금하게 만들어야 네, 돼요. 괜히 우리는 뭔가 알고 있게 말 안 하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도 잘 모르지만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그 오늘 방송에서 미처 못 얘기한 이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네. 이런 말씀도 다음 주 분석 시간에는 아주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다 까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민기의 아무도 아무데도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대선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